싱가포르는 땅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우리 서울의 부자들처럼 큰 집에 살고 그런 것들은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공주택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찍이 그 싱가포르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의 미래를 정부가 이렇게 대부분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대학을 갈 친구야, 너는 기술을 배울 친구야, 미리 이제 정해주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발을 하고 우리 아이도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대 가거나 이제 로스쿨 가거나 네. 이거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공무원이 되는 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이 미국 대통령의 연봉보다 한 20배 이상 많고,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엄격한 청렴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월급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리쿠안 유 총리의 생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걱정, 고민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에서 동남아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과거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한 구성원 일대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겠죠. 그래서 1947년도에 영국이 발간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쪽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슬럼가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근데 실제로 싱가포르 영토를 보게 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토도 상당히 작고요. 서울 정도, 모양도 서울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서울 정도 크기에 인구도 상당히 적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과거부터 악명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 해적의 거의 고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센토사 섬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그 센토사 섬 근처에 이제 케펠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쪽 지역이 일찍부터 그 말라카 해협을 아우르는 해적들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 1819년에 영국의 스탠포드 래플스라는 인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조홀 왕국으로부터 싱가포르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쪽 지역을 잘 개발해 보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위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가 있고 동남쪽으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지역은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과거에는 말라야 연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말레이시아 연방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 말라야 연방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연방이기 때문에 자치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인구 4분의 3이 중국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식민시기 때 보면 중국계 동남아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이랑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민 말레이시아의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영국적이었고, 그리고 반공주의에 투철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케미가 좋지 않았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말레이시아의 다수인 이 말레이족들이 있겠죠. 이 말레이족들을 우대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말레이 우대 정책, 그러니까 부미푸트라라는 정책까지도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싱가포르는 항상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내에서도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요. 그때 싱가포르를 이끌었던, 독립하기 전에 이끌었던 인물이 이제 리쿠안 유, 나중에 초대 총리가 되죠. 이 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연방과 상당히 좀 대척점을 이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5년도에 8월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명목상 독립이지 사실상 연방에서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 가면 독립선언서, 그리고 기자들 만나서, 외신 기자들 만나서 독립과 관련된 리쿠안 유 총리의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상당히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런 시골 어촌 마을이 싱가포르의 1965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점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역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여기는 뭐 하나 나오는 것도 없고 네. 뭐 오히려 이제 불리한 그런 이제 조건을 다 갖춘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리쿠안 유 총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지금처럼 부국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는지.
싱가포르가 독립하고 리콴유 총리가 내세웠던 일성은 지금은 거의 뭐 우리에게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잘 모르는 그때 당시의 국가였는데 저기 잘 사는 사회주의 버마를 우리의 이상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마가 지금 현재 미얀마예요. 예.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제 버마는 상당히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말은 정부 주도로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라는 것이 리콴유 총리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생각을 했던 것이 개인의 자유보다는 질서, 그리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번영, 이런 것을 우선시 여기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뭐 유교적 질서 체제 이런 것들을 정치 철학에 상당히 많이 녹여가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수치로만 싱가포르가 얼마만큼 단기간에 발전했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1965년도에 이 나라가 독립을 했죠. 60년 동안 경제 규모는, 그러니까 1인당 GDP를 보시면 20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1인당 싱가포르 1인당 GDP가 9만 4천 달러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들어서 거의 10만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는 1인당 GDP 수준 봤을 때는 세계 한 10위권 내에, 그러니까 7위 정도가 되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압축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수를 검색을 해보면 약 한 2만 4천 개 정도,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4천 개 정도가 되고요. 이게 세계에서 한 8위 수준이고, 투자 금액을 보면 한 123억 달러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의 형태, 우리가 뭐 그 음식 시키거나 택시 보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앱 플랫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900개 정도가 되고, 또 기술과 관련되는 또 스타트업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한 4,500개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그 싱가포르에 기업을 세워서 스타트업을 하려고 그러면 법인세율이 싱가포르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한 17%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한다 하면 아예 면세, 그러니까 면제를 받을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 배당 소득이나 자본 이득세, 다양한 뭐 세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세금들도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금이 없어서 스타트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는 그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라는 정부의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국내 기업, 내수 기업들이랑 그 다음에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 진출, 이런 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였는데, 그걸 통합을 시켜서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일단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육성, 이런 제도를 지원을 하고요. 싱가포르 사람 가운데서 해외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 시장 조사, 그다음에 네트워크 제공,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코트라 있잖아요. 코트라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전략들이나 싱가포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내 펀드들이 있겠죠. 그런 펀드들과 연계를 시켜서 자금 난해에 처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조금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는 게,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처럼 이 국가 주도로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연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도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스타트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비자 트립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에는 그 엔터패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할 경우에는 그와 관련되는 따로 이제 비자를 받기 때문에 체류에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좀 정책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비즈니스 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도 행정적인 절차인 게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원래 동남아가 다른 지역들보다 상당히 느리거든요.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참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법인 신청하고 하루 이틀 내에 그 결과가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효율,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싱가포르가 나라는 상당히 작지만 동남아에서는 거의 중앙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2억 4천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인도라는 국가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중국, 인도, 미국, 영국에서 특히 뭐 인도의 IT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싱가포르, 그러니까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이 싱가포르에 와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관여 총리가 털을 닦아놨던 정치 경제적 안정성, 뭐 엄벌주의, 무관용 원칙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상당히 낮고 법치가 잘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중국 화교들이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용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그러니까 만다린을 쓰지 않고 영어를 쓰고 제 싱가포르 친구들한테도 보면 스스로를 차이니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리안이라고 자기네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영어로 만들어진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뭐 만다린을 배워야 되거나 중국어를 배워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적인 소통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싱가포르의 기업은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워낙에 잘 조성해 놓다 보니 문턱이 낮아요. 진입 장벽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게 되고, 일단 싱가포르는 인구가 너무 적어요. 500만 정도가 채 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환경은 시장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중국인들이나 인도인, 그러니까 IT 업계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창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국인 중심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그런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지분을 30에서 51% 이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외국인에 의해서 장악되는 그러한 구조는 일단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한 스타트업 기업이 외국인이 100% 지분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동남아의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지분을 최대 보통 49% 정도까지만 천장을 두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금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현지 내수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 어느 정도 자신들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싱가포르가 정부 차원에서 산업 구조를 계속 전환해 왔다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IT와 관련되는 인력, 고급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창업을 유도하거나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저도 실제로 한번 창업에 도전을 해본 경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나라에서 무언가 지원을 해주려는 그 노력에 비해서 그 나라 돈을 받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다. 라는 게 조금 느껴져요. 이 또 세제나 이런 혜택들도 우리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뭐 몇 년 동안은 아예 소득세를 전액 감면을 해준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일부 계층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창업이라는 게 뭐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참 좋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려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경험도 좀 쌓여야 되고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쌓여서 그걸 기반으로 창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쉬운 거는 아이디어는 갖고 있고 자금력도 있지만 청년층에서 벗어나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뭐 비즈니스 환경도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는 이제 영어가 기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한국어로 당연히 우리나라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창업을 하기에는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창업을 했을 때 막막했던 거, 뭐 언제든 가장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자금.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할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번 실패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여지껏 모아놓은 어떤 자산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뭐 재기할 시간적 여유나 뭐 금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젊을 때 창업하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돈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었지만, 그게 어떤 특정한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해보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나라 돈, 이거 허투루 쓰이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뭐 서류 준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면접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턱을 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최근에 생긴 걸 보니까 이제 모두의 창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게 나라 돈을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나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냥 누구나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면.
싶다면 혹은 이제 성장성 창업을 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다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신기한 게 예전처럼 사업계획서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야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어 하는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계획서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창업계획서도 필요 없고 또 증빙서도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한 도전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죠. 이게 오디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 저는 그게 딱 적합한 표현 같아요.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수들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많이 발굴이 되고 있잖아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숨어있던 인재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단 도전을 하게 되면 검증은 나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상당히 좀 폭넓게 되어 있다는 거. 검증을 거치고 그다음에 뭐 제작하고 사업화하고 그러니까 시제품 만드는 것부터 지원을 해주고 성장하게끔 도와주고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나눠서 가장 이제 최종 우승자까지 가게 되면 10억 원까지 초기 창업 자금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일반 기술 분야와 또 로컬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분야별로 전문가 1대1 맞춤 멘토링 연계도 해준다고 하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있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발현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창업을 해보면 실패할까봐 그게 사실 제일 두렵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내가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는데 다시 제로로 혹은 그 뒤로 돌아간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큰데 일단 이 모두의 창업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패해도 재도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만약에 창업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 모두의 창업 지금은 1기 모집 중이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2기, 3기 제도전에서 다시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창업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싱가포르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으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뭐 비슷하게 비교되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압축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그 다음에 소득 간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불평등도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 불평등. 싱가포르는 땅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우리 서울의 부자들처럼 큰 집에 살고 그런 것들은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공주택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찍이 그 싱가포르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의 미래를 정부가 이렇게 대부분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대학을 갈 친구야, 너는 기술을 배울 친구야, 미리 이제 정해주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발을 하고 우리 아이도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 잘하고 하면 뭐 영어권으로 이제 유학을 가긴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못하면,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가장 좋은 싱가포르 공립대학을 못 가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한 단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주의,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메리토크라시가 대부분의 싱가포리언들의 머릿속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실적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도태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같은 거 볼 경우에도 무조건 내가 제일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등장한 용어가 1980년대부터 키아수이즘이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쓰지 않는 책상이라고 하더라도 책상에 뭐 일부러 책을 맡아놓고 딴 데 갔다 오거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리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앉아서 뭐 윗사람들 이렇게 보면 비켜주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도 많이 안 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일찍이 가끔씩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 자체가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 소득이 높은 만큼 물가도 비싸요. 그래서 출산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 결혼을 하는 수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네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정권 교체가 이렇게 자주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어서 한 정당이 독립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당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총리를 하면 보통 15년, 20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로렌스 웡이라는 총리가 상당히 젊어요. 1972년생. 그 이전의 총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웡 총리가 나서서 포워드 싱가포르, 그러니까 전진하는 싱가포르라는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국가 주도의 발전, 그러니까 성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복지, 분배 이런 것들도 정부가 얼마든지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가. 네.
지금 싱가포르이 겪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겪는 문제들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지를 조금 컨닝하면 우리나라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싱가포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뭐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눈여겨 볼 만한 거.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상당히 작다, 도시국가잖아요. 작다 보니까 방임은 아니지만 시장에다가 그 논리 자체를 맡기는 그런 형태로 가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싱가포르는 즉각 얼마든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정치 체제로 봤을 때 우리랑 싱가포르는 정치 발전의 수준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싱가포르는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내세워서 자발적인 참여 이거보다는 반강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 싱가포르 지하철을 타면 벌금 명목들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파인시티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파인이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벌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싱가포르 사람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벌금인데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로 계속 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마 단기간, 중기간의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상 싱가포르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현지에서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또 사회를 약간 통제하는 분위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난양공대나 유수의 공대들이 있거든요. 그 공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자신들이 공부하는 것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간의 합이 상당히 잘 맞고 추진하기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고 단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엄벌주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 사람들의 심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느꼈는데 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고 담배 공짜 버리지 마라, 껌 뱉지 마라. 껌은 아예 싱가포르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껌 사갖고 와서 씹는 사람들도 있고 담배 공짜도 일부러 버리지 말라라고 하면 그 옆에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공권력의 감시를 피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세우는 시책이랑 정책이랑 실제로 이런 IT 업계 인재들이 하는 것들은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이공계 언뜻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거기도 싱가포르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인적 자원이 대부분 그냥 유일한 자원일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사실 그렇잖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고 네. 인적 자원이 전부라고 하는 나라인데 요즘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훌륭한 인적 자원들 열심히 공부를 한 자원들이 다들 의사가 된다는 말이죠. 1번이 의사, 꿈꾸는 게 의사인데 산업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공계 쪽으로 좀 이런 똑똑한 자원들이 좀 흘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죠. 이게 제 일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근데 싱가포르는 아까 이공계 출신의 자원들이 무언가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대단히 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들이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대 가거나 이제 로스쿨 가거나 네. 이거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공무원이 되는 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이 미국 대통령의 연봉보다 한 20배 이상 많고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엄격한 청렴주의 이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월급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리쿠안 유 총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무원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월급을 엄청 많이 주는 거죠. 대신에 부정부패할 경우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뇌물을 주려면 푼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정도의 월급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받은 뇌물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주변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 보면 다 뇌물이 그냥 선물이 되는 그런 국가들이 다수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쿠안 유 총리가 내세웠던 정책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유효하다라고 보죠.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니까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좋은 난양공대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졸업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걸 가장 선호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싱가포르 내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좁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영어를 완벽하게 할 것이고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서 일하는 것도 상당히 쉬울 것이고 상대적으로 사실상 싱가포르는 이런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지만 시장 자체는 되게 좁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만큼이나 상당히 좁은 곳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스타트업 부분만 계속 강조를 해서 붐이 일어나게 해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일찍이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아이들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대부분 정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도 끝까지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야 되겠다, 로스쿨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잘 없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재가 골고루 배분되는 그러한 특징은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 주도로 어떤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한 거는 아주 흡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전이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어떤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발 팔고 뭐 다람쥐 수출하고 이런 식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성장하고 이제는 그 성장이 좀 더뎌지다 보니까 다음에 먹거리는 뭐가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는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는 참 동일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국가 면적도 작고 그다음에 인구도 작고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점에서는 상당히 조금 더 유리한 싱가포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순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서 실제로 보면 모든 게 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정돈돼 있고 정말 말 그대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그런 사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게 자신들의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가포르는 지금도 정부 차원에서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내 개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보다 싱가포르가 더욱더 번영하는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그 싱가포르 정치인들이나 다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찬성하는 동조하는 입장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말은 경제적으로는 봤을 때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뭐 GDP, 1인당 GDP가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그런 국가이지만 그 이외에 경제적 이외에 우리 한국이 이뤄놓은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 개의 정당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정말 정치적인 역동성에 대해 재미를 못 느끼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루하루 더 정치적으로 나아지고 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사회에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어느 나라가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비교 우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의 또 비교 우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타트업 분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가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생태계를 잘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싱가포르 같이 경제적으로 되게 발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그런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생태계 이런 걸 보고 동경하고 무조건 좋다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싱가포르의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앞으로 가지고 올 문제점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상황, 한국의 지형 스타트업 생태계에 맞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시 또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 대기업이나 수도권 그다음에 경력자 중심으로 기회가 몰리게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지방 그리고 청년층이 끼는 진입 장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두의 창업 같은 프로젝트도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시도.
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왜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라고 생각을 잘 해보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도 생기고 어떤 무슨 랩 오디션 프로그램도 생기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발굴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 하면은 전국 노래자랑 하나밖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모두의 창업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창업을 시도하면 그런 다양한 시도 속에서 스타트업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취업 문제잖아요. 일자리가 부족하다. 사실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한다라고 하는 곳들도 많고 이 눈높이의 문제인데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은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잠자기 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으면 참 세상 편하게 돌아갈 텐데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사업화시키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도전하셔서 창업의 꿈을, 작은 꿈을 큰 꿈으로 펼쳐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